국내에서 루나 네. 하고 클레이인가요? 네. 그거가 제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테라 루나라는 그 코인이 테라 프로젝트의 큰 축이거든요. 테라 루나 프로젝트인데 지금 현재 뭐 컬럼버스라는 거대한 생태계도 구축을 한 상태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시가총액도 거의 뭐 세계 탑 10에 거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코인인데 저는 뭐 이걸 보면 그냥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해주는 거를.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보는 프로젝트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뭐 매매에 대한 걸 제외하고라도 워낙에 이 프로젝트를 잘 해나가고 있고 그 테라 USD가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테라 USD를 이렇게 이 가치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코인이 또 루나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이중 토큰 시스템이란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혁신적인 시스템이기도 하고 향후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클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우리 그라운드엑스의 크레이튼 그 플랫폼에서 이제 발행하는 기축 통화가 클레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클레이 코인은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게 어제 본 건데 국보 다오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다오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오요? 다오. 아니 못 들어봤어요. 이게 올해 최고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다오예요. 이게 탈중앙화 자율화 조직이라는 거거든요. 기존의 기업들처럼 굉장히 그런 어떤 기득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기존의 기업들처럼 뭐 대표이사나 임원진들, 이사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평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다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어제 그 간송이 국보를 이제 내놨잖아요. 간송미술관이 국보를 이게 경매에 내놨는데 그거를 이제 국보다오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 참여를 들어간 거예요. 참여에 이제 낙찰하려고 참여를 한 거죠. 그게 미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헌법에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 그거를 컨스티튜션 다오라는 데서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코인을 모아가지고 이더리움을 모아서 사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헌법 다오 우리나라의 국보 다오 같은 경우는 클레이를 통해서 그 매입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플랫폼 암호화폐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야, 이게 되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변화들은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1년의 변화는 다른 시장의 10년에 달하는 변화들이에요. 실제로. 빠르게. 네, 너무나 빠르고 이 얘기는 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얘기더라고요. 그 혹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요. ETF 넣나요? 암호화폐 ETF? ETF는 이제 선물 ETF가 선물로 이번에 나온 거죠. 나스닥 상장을 했는데 그게 BITO라는 아마 티커일 텐데 그건 이제 아직 근데 선물 ETF여서 그거는 아직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개인이 투자하시기에는 저는 오히려 그냥 거래소에서 암호화 비트코인을 매입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좋은 암호화폐 고르는 법, 직접 투자법 그런 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좋은 암호화폐를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책 제목에서는 가치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가치 투자는 뭐 주식의 가치 투자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재무제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정보 자체가 워낙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가치 투자는 어렵고 그냥 이 코인의 내재 가치를 확인을 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예요. 프로젝트의 완성도 그리고 커뮤니티가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완성도는 백서를 통해서 주로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백서에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뭔지, 용도는 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보상 체계는 또 어떻게 돼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플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나에게 설득력이 있을 때 이제 공부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해야 될 게 커뮤니티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화폐라는 특성상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트위터를 수백 명을 팔로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부터 해서 그 트위터라든지 레딧, 뭐 미디엄, 디스코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채널에서 관련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구독을 하거나 팔로잉을 해서 매번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발품 파는 만큼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의 또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거는 그래도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 프로젝트 완성도랑 커뮤니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재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이다, 좋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허허벌판에서 이렇게 넓은 이렇게 지금 상장된 코인만 해도 10,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코인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암호화폐 등급을 평가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요. 이거는 뭐 기술적인 측면부터 해서 커뮤니티에다가 뭐 개발자 현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등급을 매겨주거든요. 대표적으로는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FCAS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 등급들을 확인을 해서 우선 최소한 A 등급이나 뭐 그 정도 받는 코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투자는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그 두 번째 방법은 그 기관 투자자들 있죠.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뭐 벤처 캐피탈들도 많고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 웹사이트에 가면 다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들 다 찾아가서 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복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하면은 또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큰 회사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해시드라는 회사가 굉장히 커요. 해시드에 보면은 클레이 코인도 거기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을 하면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책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책에서는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지금 러프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핵심을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니까 네. 꼭 책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확인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높게 평가되는. 기술적으로는 대부분의 평가들이 이게 문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력을 비교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압도되거든요. 이 비트코인은 2009년에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그러니까 두 번의 뭐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최근에 탭루트 업그레이드도 하고 2번 정도 크게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는데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10수년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변화를 한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곧 있으면 이더리움 2.0으로 또 옮겨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평가 등급이 높은 거죠. 그게 투자에 대한 그런 문제랑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굉장히 상위권에 항상 포지션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부동의 1, 2위죠. 현재까지는 부동의 1, 2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을 해주시면서 코인이 12,000개 정도. 10,000개가 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99% 이상. 99%? 네,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과장을 한 건데 네. 실제로 그 리플 코인이라고 되게 우리나라에서 애증의 코인이 리플. 있어요. 리또속이라고 그러거든요. 리플의 또소 같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냥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애증의 코인인데 그 코인은 이제 만든 그 대표이사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분이에요. 네, 그분도 직접 이제 얘기를 했죠. 알트코인의 99.9%는 사라질 것이다. 9%. 네, 0.9%였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많은 10,000개 넘는 암호화폐들이 모두 다 제맛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녹아들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닷컴 버블 때 엄청나게 많은 IT 기업들이 나왔지만 지금 이 시장을 우리 한국으로만 봐도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건 네이버랑 카카오인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 원리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님 말씀 점점 들으면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게 안정성 그리고 굉장히 암호화폐 얘기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되게 기업의 그런 역사 그런 거가 되게 비슷한 플랫폼의 역사 그렇죠.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도 많이 낼 거예요. 네네. 이게 이더리움이 사실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둘 다 탈중앙화긴 한데 둘 다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말고 공통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자산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 중앙은행들이 이 악행들을 참을 수 없다 해서 이 중앙은행들을 해체를 해서
이걸 다 개인 간에 결제를 해서 중개기업을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중앙은행이랑은 이제 관계가 없고 이 이더리움은 빅테크 기업들을 사실상 해체시키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탈중앙화를 어디서 시켜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인터넷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소중한 정보나 데이터는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냥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걸 제공한 대가로. 대신에 그 권한들은 모두 다 빅테크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체시켜야겠다 해서 이거를 플랫폼을 완전히 탈중앙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지가 우리 네. 요즘 인기 있는 웹 3.0 그게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트렌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야, 그 진짜 이더리움 그 창시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마어마한 이상을 갖고 있네요,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비탈리 부테린은 실제로 뭐 천재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별명이 외계인이거든요.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들은 사람은 그 옛날에 그 테슬라가 실존 인물이거든요. 교류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교류 전기 만든 그 테슬라 이후에 거의 처음이고 지금 현재는 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 비탈리 부테린이 사실은 거론이 될 정도로 이 세상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인물이에요.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납니다. 스케일이. 예. 그러면 또 그 미디어에서 좀 주목받는 게 그 사기코인이라고. 네, 하잖아요. 스캠코인. 네. 그건 좀 어떻게 거기에 피해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스캠코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부터 공부를 하시면은 사실은 그게 좀 답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공부를 좀 안 하시고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코인들 위주로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스캠코인에 올라타게 되는 거거든요. 스캠코인은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완성도, 그 커뮤니티 이걸 보면 돼요. 왜냐하면 커뮤니티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게 그런 스캠코인들은 굉장히 부실하죠. 부실하고 굉장히 티가 나거든요. 백서도 없고 백서가 있는데 굉장히 부실하고 허황된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얘기들이 많고 그 코인들을 또 객관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사이트도 있긴 해요. Is this coin a scam?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스캠 지수가 또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지수가 최상위권이 아닌 코인들은 제외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죠. 네. 혹시 그 암호화폐를 이 5년 후에 진짜 이렇게 10배, 100배를 바라본다면 계속 모아가야 되는 관점이죠? 그렇죠. 모아가는 관점입니다. 계속 중간중간에 팔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면 매매 타이밍이라는 건 없는 건가요? 매매 타이밍은 매입 타이밍은 그래도 매입 타이밍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했을 때 사면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 시점이나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너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타이밍은 그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는 이 원칙만 지키면 돼요.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하락할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라갈 때 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아서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때 사고 반대로 내려갈 때는 또 무섭잖아요. 그래서 팔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지키면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뭐 온체인 데이터나 아니면 공포 탐욕 지수 뭐 이런 지수들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는 그 시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차트를 확인해서 뭐 적어도 이동평균선이나 뭐 추세선을 그어서 지지 저항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보조 지표들 RSI나 MACD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주고 또 패턴도 볼 수 있으면 봐주면 좋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든지 많이 해서 손해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방향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안심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암호화폐나 그 주식 투자나 되게 비슷한 원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암호화폐 투자가 주식에서 많이 차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코인이라는 그 가치는 주식을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고
그냥 우리의 이 미래 그 가치들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자님 그러면은 그 좀 암호화폐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보편적인 투자 원칙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런 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 이 투자 원칙은 사실은 우리 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거든요. 저는 장기 투자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는 장기 투자자 말고 단기 투자자가 더 많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장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원칙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죄송한데 이게 그 주식도 보면은 트레이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단기 투자자가 트레이더예요. 암호화폐도 많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네, 훨씬. 네, 진짜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책을 써주신 관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반대로 썼죠. 네. 그렇구나. 와, 네. 어떻게 이런 책을 그러면 쓰실 생각을 하셨는지 참. 아니, 왜냐면 제가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저도 차트 같은 거 해보고 하니까 막 자꾸 선물 거래도 실패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 평범한 개인들은 이게 훨씬 더 낫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단기 투자자들을 우리가 트레이더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코인의 가치보다는 수급에 따라서 네. 매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트레이더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를 투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트레이더냐 투자자냐에 따라서 원칙을 세우는 방법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물타기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인 거잖아요. 근데 트레이더들은 물타기가 굉장히 나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손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 5% 손해가 나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우리 같은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끝까지 바닥까지 버텨서 이걸 평균 단가를 낮추면 나중에 크게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구체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투자자분들이 좀 지켰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들어보신 조언일 텐데 잃어도 되는 만큼만 투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 자산일수록 더 보수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잃어도 되는 만큼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돈은 없죠, 세상에.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몇 년 동안 없더라도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돈들 있죠. 그런 돈들을 해야 되고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단기 자금을 그렇게 쓰게 되면은 이 투자의 주도권을 못 가져요.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40%가 됐는데 이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걸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하는데 또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러면 돈이 너무 적지 않냐, 시드가.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죠.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축소를 하고 최대한 줄일 거 줄이고 해서 그 돈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워낙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락장에서 매입하고 그리고 이제 상승장에서 매도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분할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 같은 분들은 뭐 5분의 1, 뭐 10분의 1로 나누셔도 돼요. 뭐 급하게 들어갈 일은 거의 투자하면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나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현금 자산을 최대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현금 자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하락장에서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장기 투자자지만 워낙에 많은 투자자들의 그 성향이 다르잖아요. 투자 원칙 중에서는 원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3배, 4배, 5배, 10배 올라가는 코인이면은 원금 정도는 확보를 해서 그러면 적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모에 휘둘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포모라는 거는 남들은 다 누리는 혜택을 나만 못 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두려워지고 조급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포모 때문에 이 투자 원칙이 깨지고 나의 패턴을 놓치게 돼요. 막 급등하는 코인에 막 올라타버리는 게 대부분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포모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중심을 잘 지키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원칙들을 잘 못 지켜서요, 커뮤니티에서 좀 힘들어하시고 실패하신 분들 사례 혹시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사실은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최근에 이거 제가 코인의 직접적인 명칭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제 누사이퍼라는 코인이 한번 급등을 했다가 급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코인에도 엄청 많이들 타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이너스 70, 80%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점에 올라간 코인에 타지만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큰 손해를 볼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 중심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중소형주 하지 말고 대형주 맞아요. 위주로 하든지. 대형주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네.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